어머니, 여기서 잠시만 지내세요. 정말 잠시만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로 한번 올려다본 그 낡은 연립주택을 뒤로 한 채 저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날은 3월 초였습니다. 봄이 왔다고 하기엔 아직 쌀쌀한 날씨였고 저는 출근길 차 안에서 아내 이아린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가 이번 달에도 밀렸다는 것. 그리고 우리 집 적금이 또 깨져야 한다는 것.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이번 달까지 합치면 벌써 300만 원이에요. 우리 집 적금 다 깨졌어요. 알아. 나도 안다고. 안다고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아요? 이러다 애들 학원비도 못 낼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요양원비는 매달 150만 원. 저희 부부 월급을 합쳐도 400만 원 남짓인데 거기서 월세,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를 빼고 나면 어머니 요양원비를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처음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효도는 당연한 거라고, 어머니를 모시는 건 아들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리라는 것이 저희 가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적금은 하나씩 깨졌고 외식은 사치가 됐으며 아이들에게 안 되라고 말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부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결국 돈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업무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다가 문득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75이시니까 평균 수명까지만 잡아도 앞으로 10년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요양원비만 1억 8천만 원. 거기에 병원비, 약값까지 더하면 2억은 훌쩍 넘습니다.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거실엔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매물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외곽 쪽의 연립주택인데 전세로 1,000만 원이면 돼요. 방도 하나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건물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난간, 좁은 계단. 주변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들판과 공장 몇 개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요양원비 절반도 안 되잖아요. 어머님 혼자 사시게 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는 거예요. 그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걸.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생각 좀 해보자. 생각? 뭘 더 생각해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 미래는 생각 안 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니까요. 아이들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앞으로 대학까지 가려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머니 요양원비에 매달 150만 원씩 쓴다면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효도와 현실 사이에서 저울질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어머니도 손주들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합리화했습니다. 이건 저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선택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와 함께 그 연립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외곽 끝자락 차로 40분을 달려야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엔 폐업한 공장 몇 개와 빈집들만 보였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3층짜리 낡은 연립이었고 우리가 본 방은 2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10평 남짓. 작은 부엌, 좁은 화장실, 그리고 방 하나.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회색빛 공장 지붕과 자풀만 무성한 빈터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에 75살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계약할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건넸고 열흘 뒤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찾아뵐 때마다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듯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라고 물으시면 저는 네, 잘 지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사 전날 저는 요양원 상담실에서 퇴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집에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따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직원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에 도장을 찍고 건네줬습니다. 이사 당일 저는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짐을 꾸려놓고 계셨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사신 분의 짐이 그게 다였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고 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으셨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새로 방 하나 구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어머니의 얼굴을 힐끔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건물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40분쯤 지나자 그 연립주택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차에서 내려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 곰팡이 냄새가 다시 확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머니 뒤에 서서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지내라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정말 잠시만 지내세요. 저희 형편이 좀 나아지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으셨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반찬 몇 개를 넣어드렸습니다. 쌀도 조금 놔뒀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도 꽂아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재촉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문을 닫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닫은 겁니다. 어머니를 그 좁은 방 안에 남겨두고 제가 문을 닫은 겁니다. 차에 타자마자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냥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던 모습, 창밖만 바라보시던 뒷모습,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할머니는 새 집에 가셨어. 우리도 갈 수 있어? 나중에. 아이들은 금방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일주일이 지났지만 어머니께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바빴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아내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무서웠던 겁니다. 어머니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지내실 어머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실 모습. 하지만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찾아뵙자라고 다짐했지만 다음 주가 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고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윤성호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정태규라고 합니다. 서명숙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오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어머님은 건강하십니다.
다만 제가 윤 씨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주저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기엔 아내가 있었고 밖에서 이야기하기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차에서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그의 차로 갔습니다. 뒷좌석에 앉자 정태규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먼저 제 신분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는 명함과 변호사 등록증을 건넸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윤 씨, 혹시 어머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서명숙 여사님은 현재 서울 강남구 일대 상가 건물 4채와 아파트 5채의 실소유주이십니다. 자산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60억? 어머니가 말이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농담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 등기부등본과 자산 목록이 있습니다. 그는 문서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부동산 목록, 주소, 면적, 취득일자, 그리고 명의인 란에는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숙, 제 어머니. 이게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가짜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투자하셨습니다. 작은 상가 하나로 시작해서 30년에 걸쳐 조금씩 불리셨죠.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드님께도요. 저는 멍하니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남 한복판 상가 건물, 압구정 아파트, 대치동 오피스텔, 모두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매달 나오는 임대료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양원에? 어머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아드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보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태규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사실만을 전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윤 씨, 한 달 전에 어머님을 어디에 모셔다 드렸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곽 연립주택이죠.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방이요. 10평도 안 되는 방 하나. 곰팡이 냄새 나는 그곳에 75살 어머님을 혼자 두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찾아뵙지 않으셨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한 달 동안 매일 창가에 앉아 계셨답니다. 혹시 아드님이 오시나 기다리시면서요. 하지만 오시지 않았죠. 저는 바빠서. 바쁘셨죠. 회사 일도 있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하지만 어머님께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윤 씨께서 요양원비가 부담되어 어머님을 그곳에 모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한 달 임대료만으로도 그 요양원비 1년치를 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이 먼저 물어봐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 한마디를요. 하지만 윤 씨는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으셨죠.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정태규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의 전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됩니다.
윤 씨를 포함한 법정 상속인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공증을 마쳤고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문서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날짜는 오늘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정신이 온전하시고 자발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의사 2명의 확인도 받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뭘 위해?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60억? 그 돈이 있었다면, 아니,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다면, 제가 뭘 한 겁니까? 제가 대체 뭘?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태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께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그것도 어머님 소유입니다. 뭐라고요? 15년 전 윤 씨께서 신혼집을 마련할 때 어머님께서 사주신 겁니다. 전세 자금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매매로 구입하셨죠. 윤 씨 명의로 해드렸지만 실제 구입 자금은 어머님께서 내셨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 자녀분들 교육비, 지난 1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되던 그 돈도 어머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윤 씨 명의로 된 적금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동이체였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네. 윤 씨께서 스스로 벌어서 모았다고 생각하신 것들 중 상당 부분이 어머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회수됩니다. 회수요? 아파트 명의는 다음 달까지 어머님 앞으로 환원됩니다. 법률적으로 증여 취소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윤 씨 가족분들은 이사를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윤 씨, 어머님께서는 한 달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드님이 찾아오시기를, 전화라도 한 통 오기를. 하지만 오시지 않으셨죠. 그게 어머님께 드린 윤 씨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규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성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모든 걸 알게 되었겠구나. 어머니가 미안하다. 시험 같은 걸 했던 게. 하지만 알고 싶었어.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돈이 없는 늙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 내가 내린 선택을. 어머니는 실망했어. 너무 많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내 도움 없이도.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윤성호 씨,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상세한 법률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정태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뒷좌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저녁 다 됐는데. 집 앞이야. 금방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렸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60억 자산가였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아이들 교육비도 모두 어머니가 대준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것. 아내는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머님을 그렇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60억이 있는 분을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방에.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아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것들이, 제가 믿었던 것들이, 제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뜯었습니다. 안에는 법률 문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아파트명의 환원 통지서, 증여 취소 안내문, 퇴거 요구서, 모두 법률적으로 완벽한 문서들이었습니다. 기한은 한 달. 한 달 안에 이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해?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일단 집을 구해야 해. 전세라도. 전세 보증금이 어디 있어요? 적금 다 깼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를 대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월세라 해도 최소 2천만 원은 있어야 했는데 저희에겐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싸웠습니다. 당신 친구들한테 빌려봐요. 이미 다 알아봤어. 다들 어렵대.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신용등급 때문에 안 돼. 이미 최대치야.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인사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윤성호 씨, 잠시 팀장님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팀장실에 들어가자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 갑자기 이런 말 꺼내서 미안한데 혹시 요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호 씨 재산 관련해서 조회가 들어왔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로서도 난처한 상황이에요. 직원 개인 문제지만 이런 일이 알려지면. 팀장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회사와 본인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아니,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속삭임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퇴사일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유령처럼 회사를 다녔습니다.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에 앉아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날 퇴근길에 팀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요. 퇴직금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뒀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화낼 기력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 받았어. 이걸로 일단 뭘 어떻게 하는데요? 아내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피하려 했던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그 좁은 방에 혼자 계실 어머니, 창가에 앉아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던 모습.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집을 잃고 일을 잃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 집도 친구 집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아이들은 당분간 외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둘이 책임져야 할 일이야. 아이들은 우리가 돌볼 테니 너희끼리 해결해. 장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사 당일 짐을 싸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집이었습니다. 모든 추억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머니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번 게 아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버렸습니다. 가져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어디로 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역 근처 낡은 건물 4층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20만 원.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기엔 너무 좁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도 작았고 햇빛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미안하면 다 돼요?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잖아요. 어머님을 그렇게 버린 것도 확인도 안 한 것도 모두 당신이에요.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분이실 줄은. 몰랐다고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어머님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묻지도 않은 거예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요. 당신도 나도 우리 둘 다 똑같아요. 돈 때문에 어머님을 버렸잖아요. 아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우린 최악의 인간이에요. 최악이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좁은 침대에 둘이 누우니 움직이기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었고 경력도 애매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고시원비, 식비, 교통비. 팀장님께 받은 100만 원은 한 달도 못 가 바닥났습니다.
결국 저는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잡부로 일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현장에 가고 저녁 6시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아내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갈 때 아내는 자고 있었고, 제가 돌아올 때 아내는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망가져 갔지만 정신은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쉬는 시간, 옆에 있던 인부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은 어쩌다 이 일하게 됐어요? 손 보니까 일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뭐 사연이야 다들 있죠. 저도 그렇고. 근데 형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드물게 일찍 끝난 날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우리 어머님한테 찾아가는 게 어때요? 저는 멈췄습니다. 용서를 구하러요. 늦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릴 받아주실까? 모르죠. 하지만 안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언제까지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요? 아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고 싶어. 지금은 너무 초라해. 지금도 충분히 초라해요. 더 초라해질 것도 없어요.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좁은 방에 혼자 계셨던 모습, 창가에 앉아 기다리시던 모습, 그리고 제가 등을 돌렸던 그 순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시험을 하셨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악의 답을 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과는 드려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일하고 왔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외곽의 연립주택, 넉 달 만에 다시 온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낡았고 페인트는 더 많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층 끝방 앞에 섰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넉 달 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우예요. 문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넉 달 사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머리는 더 하얘지셨고 얼굴은 더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어머니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침대, 낡은 책상,
작은 냉장고. 하지만 전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이곳을 살림집으로 만드신 게 보였습니다. 앉아라. 어머니는 작은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고 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으셨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돈 때문에 이런 곳에 혼자 두고 갔습니다.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최악의 자식이었습니다.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잡부로,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우리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거친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태규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기부하신다고. 그거 그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네. 저한테 남겨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럼 왜 왔니?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왜 그런 시험을 했는지 아니? 예. 돈이 있을 때는 모두가 잘해줘. 친절하고 다정하고 배려하지. 하지만 돈이 없으면 달라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나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돈 없는 늙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내 진짜 모습일 테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넌 엄마를 이 좁은 방에 버리고 갔더구나.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지. 죄송합니다. 엄마는 매일 창가에 앉아서 기다렸어. 혹시 내가 오나 하고, 혹시 전화라도 오나 하고. 하지만 오지 않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는 정말 실망했어.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었구나. 어머니. 하지만 오늘 내가 왔구나. 넉 달 만에.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재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용서만 구하러. 네. 정말입니다. 저는 어머니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손 좀 보자.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굳은 살 박힌 거친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고생했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라. 남자가. 하지만 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미안하다. 너무 가혹한 시험이었던 것 같구나. 아니에요. 제가 받아야 할 거였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진심으로 대답해줘. 네.
넌 정말 변했니? 정말로?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변했어요. 아니,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일하면서 배웠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돈 한 푼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는 손을 펴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땅을 팠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평생 안 해봤던 일이라는 걸. 저는 늘 책상에 앉아서 남이 하는 일을 평가만 했지, 직접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사시는데도 불평하지 않으세요. 묵묵히 일하시고 가족 먹여 살리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세요. 맞아. 저는 그분들한테 배웠어요. 진짜 삶이 뭔지, 진짜 책임이 뭔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데, 혼자 이 모든 걸 일구셨잖아요. 작은 상가 하나로 시작해서 30년 동안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아무한테도 자랑하지 않고 어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성우야. 네. 엄마는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란 적 없어.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랐어. 따뜻한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어머니는 제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엄마 재산은 정말 다 기부할 거야. 이미 결정했어. 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이 집만은 남겨둘게. 이 집이요? 응. 이 낡은 연립주택. 엄마가 넉 달 동안 살았던 이곳. 이건 내 명의로 해줄게. 어머니,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받아라. 이건 재산으로 주는 게 아니야.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집에서 넌 엄마를 버렸어. 그리고 오늘 이 집에서 엄마한테 용서를 구했지. 이곳은 내가 변한 곳이야. 그 의미를 잊지 말라고 남겨주는 거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집 팔지 마라. 내가 힘들 때, 내가 흔들릴 때, 이곳에 와서 오늘을 기억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하려고 노력했는지. 어머니,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아. 엄마도 알아.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어릴 적 제가 울 때마다 그랬듯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래라. 그리고 곧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증명할게요. 성우야. 네. 증명하려고 하지 마. 그냥 살아.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게 최선이야. 네.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넉 달 만에 보는 어머니 미소였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불셌습니다. 성우야. 네. 다음엔 할인이도 데리고 와라. 며느리 얼굴도 봐야지. 네. 그렇게 할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어머니 뵈러 갔다 왔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용서받았어. 진짜? 진짜야.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지금부터. 어떻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할 수 있어. 우리 둘이면.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넉 달 만에 보는 아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하지만 마음만은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일용직 일을 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아내도 함께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장 일을 계속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반장님이 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셨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내도 식당에서 인정받아 주방 보조로 승진했습니다. 급여가 조금 올랐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성호 씨 맞으십니까? 저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명숙 여사님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윤성호 씨로 되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가요? 지금 어디? 성모병원 응급실로 가고 계십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뭐라고요? 지금 어디? 나도 갈게. 성모병원 응급실. 빨리 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의사 2명이 주변에서 뭔가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어머님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술비는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일단 2천만 원은 선입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천만 원. 저희에게 없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네. 수술실 예약을 위해 필요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때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아내는 어머니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수술비가 2천만 원이래. 2천만 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일단 내가 알아볼게. 여기서 어머니 옆에 있어줘. 저는 응급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300만 원. 2달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 아직 입금이 안 되셨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환자분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정태규 변호사,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명함을 꺼내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정태규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윤성호 씨시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인데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혹시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2천만 원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성호 씨, 알고 계시죠? 어머님 재산은 이미 모두 기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명이 위급합니다. 제발, 잠깐만요. 전화가 보류 상태가 됐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호 씨,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가요? 어머님 명의로 된 연립주택, 기억하시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세가 약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2천만 원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집은 어머님께서 특별히 윤성호 씨에게 남기신 겁니다. 의미가 있는 곳이죠. 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나중에 못 갚을 경우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 제가 변했다는 걸 기억하라고 주신 곳. 선택은 윤성호 씨가 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집을 지킬 것인가. 집은 나중에 다시 구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우선입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1시간 뒤 병원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5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처치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중환자실에서 이틀 정도 관찰하고 괜찮으면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성호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쓰러지셔서 수술하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수술?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술비는? 걱정 마세요. 다 해결했어요. 어떻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집을? 네. 엄마가 특별히 남겨준 그 집을? 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후회하니? 아니요.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니?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호야, 집은 나중에 다시 구하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제가 늦게라도 깨달았어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연립주택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태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성호 씨,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머님께서 함께 오시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인가요? 직접 오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들어가니 정태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태규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명숙 여사님 말씀하시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결정을 바꿨어. 네. 재산 기부 취소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대신 너한테 물려줄 거야. 안 됩니다. 저는 원하지 않아요. 엄마가 준다는데 왜 안 받아? 저는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격은 이미 증명했어. 너는 집보다 엄마를 선택했잖니.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당연한 거지. 하지만 넌 예전엔 그 당연한 걸 못했잖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진짜 변했다는 걸 이제 믿어. 그러니까 받아라.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재산으로 좋은 일 해라. 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줘. 그게 엄마 바람이야.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정태규 변호사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어머니, 저는 이 재산 절반만 받을게요. 왜? 나머지 절반은 어머니 뜻대로 기부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네. 저한텐 절반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인데 어머니 뜻대로 쓰는 게 맞죠? 어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서류가 수정됐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제게, 절반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되기로 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커피숍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성우야. 네, 어머니. 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 무슨 말씀을. 아니야. 사실이야. 이번 수술로 많이 약해졌어. 의사가 말했어. 조심해야 한대. 어머니는 커피잔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살아있을 때 다 정리하고 싶어. 너한테 확실히 물려주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성우야, 엄마 말 들어줘.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편안해. 내가 변한 걸 봤으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 된 걸 확인했으니까. 어머니, 이제 엄마 걱정 말고 내 인생 살아. 아내 잘 챙기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약속드려요. 한 달 뒤 저희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도 다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로 오셨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처럼 기회만 있으면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일요일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내, 그리고 아이들. 식탁에서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을 먹고 어머니와 단둘이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엄마는 그냥 믿어준 것 뿐이야.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밤 하늘은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일도, 자존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진짜 제 모습을,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그리고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